작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집행된 투자금의 4분의 1이 기후테크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건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라고 하면 바로 무식한 소리라고. 그 커머스 같은 경우 제품 팔아서 한 100억 벌려면 정말 몇백만 개 팔아야 되거든요. 네. 이쪽이 오히려 상당히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추산키로는 감자 하나만 연간 120조 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아웃스탠딩이 쓰는 업무용 솔루션 사스는 얼마나 될까 체크를 해봤는데 한 3, 40개 되더라고요. 이 사스를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사스 좀 나오겠죠. 네, 안녕하세요. 딕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매일 아침 8시 찾아뵙는 뉴스레터 일간 바이라인의 바이라인 네트워크 남혜연입니다. 처음에 일단 넓은 주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2023년에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두 분께 좀 받아봤는데 일단 처음으로 남 기자님 이슈부터 한번 좀 네네.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때랑은 다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셜 커머스 하면 쿠팡, 유메프, 티몬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제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나왔던 때가 2010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2008년에 그룹폰이 나왔고 한국에서 이제 2010년 전후로 해서 그런 회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 회사들이 처음 나왔을 때 내밀었던 기치는 마케팅 비용 같은 걸 줄여가지고 좀 더 값싸게, 그래서 공동구매 같은 방식으로 좀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싸게 구매를 하게 하겠다,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3사가 다 전부 TV 광고도 많이 했죠. 그렇죠. 뭐 싸다고 뭐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네네네네. 엄청 유명한 모델들 세워가지고 비싼 광고도 많이 했고 네이버 메인 페이지도 다 그 3사가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롤링도. 그래서 사실상은 원래 갖고 있던 그 목표했던 걸 이루지 못했고 지금 뭐 사실 그것들을 소셜 커머스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모바일 그쵸. 커머스죠. 예. 네, 그냥 온라인 커머스가 돼버려서 그때는 사실 원래 뭐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와서 다른 플랫폼에서 소셜 커머스가 하라던 게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제는 곧 그런 의미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소셜 커머스라는 단어 자체부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콩글리시는 아닌데 그래서 많이 쓰이긴 했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이제 데일리 딜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맞아요. 썼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딱 공동 구매예요. 하루에 하나의 제품을 싸게 산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셜 커머스란 말이 됐고 아마도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가 굉장히 흥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이 거래가 된다라는 걸 좀 억지로 좀 갖다 붙여서 이제 소셜 커머스가 됐고요.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 소셜 커머스를 하려고 했다가 네네. 뭐 데일리 딜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지만 소셜 커머스 하려고 했다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게 데일리 딜로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물건을 많이 확보하지도 못했고요. 사실 이때 커머스가 다 이렇게 값싼 물건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차별화되는 그런 지점을 가져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최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커머스들이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같은 형태로 가버리죠. 예를 들어서 옥션은 경매라고 했지만 지금 뭐 그냥 오픈마켓이고, 마켓컬리도 뭔가 좀 독특한 컨셉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뭐 그냥 조금 새벽에 배송을 해주는 커머스로 바뀌었죠. 그런 특별한 지점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들이 좀 어려웠다. 그냥 소셜 커머스라는 네이밍, 브랜딩은 잘했지만 그걸 특징을 가져가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소셜 커머스가 좀 안 됐었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이렇게 퇴색됐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내년에 트렌드로 꼽아 주셨으니까 네네. 그게 갑자기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때문에 그게 갑자기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소셜만 보는 거죠. 소셜을 보면 판매자랑 구매자가 동일하게 되는 마켓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실 유튜브가 뒷광고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유튜브로 마케팅한다고 사람들이 욕을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물건을 팔면 돼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팔면 돼요. 아예 이런 채널들이, 옛날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마케팅 효과가 커져서 다른 데서 물건이 많이 팔리면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채널 자체에서 물건까지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고 있고 이렇게 들어오도록 후원을 하고 있고, 뭐 인플루언서나 셀럽처럼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시장의 변화가 더 많이 바뀌게 가지 않을까, 내년에는. 올해 사실 유튜브가 이런 거를 처음 문을 연 해였다면 내년 정도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그런 판매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년 전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때 개화되긴 했지만 맞아요. 트래픽이 뭐 한정적이었죠.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 정말 트래픽이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확장될 여지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한 3, 4년 전부터 소셜 커머스라고 할 만한 모델이 나왔죠. 뭐 대표적으로 인블리가 대표적이죠. 사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인스타그램이 커머스하기 굉장히 이제 불편한 플랫폼인데 네. 왜냐면 외부 링크가 안 되거든요. 근데 딱 하나 이제 프로필에 링크를 하나 허용해 주는데 그것만으로 정말 뭐 수십억 수백억이 이렇게 팔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모델링이 됐고 그에 대한 이제 뭐 수요라든지 니즈가 보이니까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플랫폼들도 여기에 좀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적응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조만간 엄청난 시장으로 열리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에 뭐 팀원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지금 유튜브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틱톡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틱톡 하시잖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다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에서는 당연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인플루언서가 옛날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 소수라도 자기가 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켓에서 시장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같은 케이스는 내가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내 팬이 100명이 있어요. 시장에서 내가 광고를 하면 100명이 내 물건을 사줄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 하나 팔려고 하면 기존 화장품 회사에서는 최소 생산 단위가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1000개 찍기가 어렵죠.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생산 구조의 변화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혹시 노정석 대표라고 아시죠? 네, 많이들 저 아시죠? 인터뷰 그쵸, 네, 그쵸. 하셨어요. 예. 최근에 만든 회사가 비팩토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은 3D 프린터로 화장품 원료를 넣어서 주문한 화장품을 최소 1개부터 생산수량 1개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명의 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여기다 주문을 넣으면 그만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 구조까지 바뀌어가는 방향에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좀 혁신적인 부분이 뭐냐면 커머스 사업자들이 물건을 팔려면 오픈마켓을 거쳐야 되는데 오픈마켓을 거치면 돈을 엄청 많이 뜯겨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뭐 1-20% 수수료 뜯기고 여기서 또 광고하라고 하면 또 광고비를 그쵸, 뜯기고 또 종종 그들 입장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쇼핑몰들이라든지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올랐는데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는 뭐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지원해 주는 게 크게 또 많진 않지만 어쨌든 이걸 좀 잘 활용하면 여기서 나오는 한 22%에서 30%의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맞아요. 고객에게 돌려주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가 이제 생각인 것 같고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점점 롱테일로 가잖아요. 중간 정도 되는 가격대 상품이 없어질 거라고 많이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예 고가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그 취향 기반 제품으로 시장이 세분화가 되면 요 밑에 그 세분화된 그 시장으로 가는 거는 다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한 판매가 가장 활발한 창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요. 생산 구조 변화 쪽이 네. 정말 좀 와닿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 대표님이 꼽아주신 건데요. 위기 그리고 정상화가 이제 스타트업 씬을 의미하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위기고 그걸 사실 저도 많이 우려 먹었습니다만 예,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위기만 좀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좀 정상화에 사실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렵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하기 나름에 따라 이제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트렌드가 될 거다. 트렌드가 될 거다. 예, 그렇게 정상화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오.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뭐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아 그래요? 한 발 좀 더 가신 거네요. 예, 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전제가 하나 깔려야 되는 게 새해에 이제 2023년에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약간 전제가 깔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 지금 위기 자체가 그럼 언제까지 간다고 보세요? 근데 내년에는 그 정상화의 액션이 많이 나타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좀 유동성 과잉을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내일 당장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그게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죠. 오히려 이왕 이제 거품 뺄 때 그 좀 그래도 한 1, 2년 빼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런 예측으로
이렇게 좀 가야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VC들도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자자들의 스탠스인데 이들이 투자를 이제 재개하면 좀 풀리는 거고 재개를 안 하면 안 풀리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 전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좀 기다리는 단계고 이제 기업 가치도 좀 다운되고 또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조정되는 걸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이게 아마 내년 초쯤에는 좀 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이들도 결국 이제 펀드를 가지고 투자 활동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중순부터는 분명히 투자 시장이 많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바뀔 것 같고 그때 맞춰서 좀 뭐랄까 어느 정도의 서사라든지 위기 극복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들고 있는 펀드가 이미 있고 이걸 써야 되거든요. VC들도. 그래서 옥석 가린다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적을 내고 그다음에 뭐 탄탄한 이제 본인의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 저도 내년 하반기부터 정도는 사실 뭐 투자가 좀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생각이 든 게 돈은 분명히 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걸 바로 안 쓰는 이유는 조금만 기다리면 옥석이 가려지고 네네. 또 예전에 너무 올라갔던 밸류에이션도 이제 좀 이렇게 낮아지면은 투자할 때 지분도 더 갖고 올 수 있고 네네. 또 그런 걸 기다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긴 계시겠네요. 근데 신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그냥 들어갔을 텐데 네. 지금은 이 책임에 대한 의식이 더 훨씬 강해진 거예요. 만약에 우겨서 들어갔는데 안 되면 그 책임 네가 질 수 있어? 아, 얘에 대한 게 그래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투자를 받다가 힘들어진 데들도 검토했던 것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를 내가 억지로 감당할 수 우겨서 있을까? 넣었다가 아. 안 되면 이거 내가 어떻게 다 그게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내년을 좀 이렇게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이렇게 한번 그림을 좀 그려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어떨까? 내년 초중순 되면 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단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게 가시화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 3, 4월 달 되면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들의 상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펀드도 계속 끌면 이제 분명 비판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한 3, 4월 때부터는 분명히 움직인다. 물론 지금도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규모감 있거나 유의미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한 3, 4월 달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유의미하고 규모감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도 대응을 하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위기 극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개인적으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는 일단 뭐 창업자들이 A급 인재들이고 뭐 VC들도 돈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는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그런 내재적 조건이 완성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스타트업 씬에서도 이제 관련 이제 지원 기관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뭐 탄탄합니다.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강한 전문가들이 있고 또 스타트업 씬에 그런 그 입장이라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 채널도 많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내년에는 이제 위기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외부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언론과 여론이 좀 잘해야죠. 뭐 예전에도 잠깐 뭐 예전 방송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좀 힘들더라도 가혹하게 비용 통제하고 좀 억척스럽더라도 열심히 영업하고 수익화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안정화되고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걸 눈치 보게끔 만드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창업자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좀 혹독한 그 비용 조정의 일환으로서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욕을 먹거든요. 근데 그게 창업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늘도 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정육각이 이제 뭐 네. 구조 조정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또 다행스러운 건 그 대표도 이제 중앙일보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이게 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게 또 절차상에 정서적으로 문제되는 걸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킨 상황에서 하는 거라면 저는 좀 그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언론이나 여론이 너무 나쁘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투자자의 태도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투자자도 돈 잃을까봐 아니면 욕 먹을까봐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흥미로운 칼럼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자들이 창업자들에게 미안해가지고
투자는 안 해주고 대신 술 사주면 맞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실제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근데 사실은 창업자들에게 술 사주는 건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투자를 많이 받지 않는 기업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정부의 관심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들 뜨면 정부도 우리가 너무 실수했나? 우리가 너무 돈을 퍼줬나? 아니면 우리가 뭐랄까 지금 손을 봐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미래라는 건 확실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거에 좀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하고 물론 펀드에 출자하거나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뭐 규제를 해소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초기 기업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든지 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빠르게 그걸 넘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경제는 뭐랄까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면 진짜 위기가 장기화되고 할 수 있어라고 하면 IMF나 금융 위기처럼 금방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또 투자자들 마음도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죠. 도와주고 싶은데 물론이죠. 이게 감당할 만한 그게 안 되니까 또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요 위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예전부터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옥석에서 그 옥은 나중에 막 빛을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그래서 요즘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스타트업 씬이 어려운데 아웃스탠딩도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계속 성장이 되고 있어요. 넥스트 빅싱에 올라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스타트업 시장 커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좀 위축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스타트업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기업들은 다 저마다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CVC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나 은행사들은 예전에 진짜 투자를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체 투자실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런 말 하기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뭐랄까 이제 신주류로 좀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한국 사회에 좀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를 대신할 만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향은 계속 강화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위기가 극복이 되면 더더욱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해에 과연 이 기술들 어떤 기술이 좀 주목을 받을까라고 이제 두 분께 여쭤봤는데 남 기자님께서는 기술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최 대표님은 사스 해주셨는데 일단 남 기자님부터 제가 좀 여쭤본다고 하면은 좀 여쭤보고 싶은 분야가 뭐냐면 기술, 그다음에 지구 이런 거 이제 환경 얘기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사실 두 가지 생각이 좀 공존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후테크 얘기라던가 아니면 ESG가 이제는 진짜 피해갈 수 없는 것 같다. 지금 올해만 봐도 기상이변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정말 위험한가? 이건 진짜 너무 필요한 건가? 기술 외에는 이제 지구를 못 구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네. 또 반대로 드는 생각은 이거 너무 오래 들은 얘기인데 이거 맞아요. 계속 이거 좀 약간 질려서 이렇게 떨어나가져 나가는 분도 좀 생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약간 부딪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영화도 그 돈룩업도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사실 기후테크 얘기가 오래 나왔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기술이 사실 그동안 좀 없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바뀌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지겹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효과를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와닿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아리백처럼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꼭 지켜야 한다. 우리 이걸 꼭 이제 하자. 그래서 기술 기업들, 그냥 일반 기업들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더 현실화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그쪽 기후 그다음에 뭐 ESG 생각해 보면 바로 네네. 이제 떠오르는 기술들은 뭐 수소 아니면 맞아요. 풍력 뭐 아니면 맞습니다. 전기차 뭐 이 정도 생각이 나는데 저기 주목해봐야 될 기술이 있을까요 새해에는?
네, 그 방금 전기차 얘기하셨죠. 네. 사실 전기차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긴 하죠.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부분에서는 제가 10월 말인가에 대구 모빌리티 쇼를 갔다 왔어요. 근데 대구가 사실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그 회사들은 내연기관 부품을 만들었던 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모빌리티 쇼에 다 뭘 들고 왔냐면 전기 배터리, 그다음에 수소 배터리로 다 품목을 전환을 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우리가 뭐 전기차 뭐 테슬라나 뭐 현대차 뭐 수소하면 뭐 현대차 이렇게 큰 회사들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밑단에 있는 모든 회사들부터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산업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조금 되게 실감할 수 있었고 탄소 없는 시멘트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탄소 없는 시멘트요. 예, 그러니까 원래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그런 원소를 채취를 하려면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시멘트랑 같은 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폐기물들 있잖아요. 아. 폐기물들에서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제 그 채취하는 데서 드는 에너지 같은 것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대체육 같은 것들이 여기 좀 대표적인 거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지구인 컴퍼니나 뭐 해외에는 비욘드 미트인가요? 아, 네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또 제가 취재하다가 들은 얘긴데 그 축산 농가에서는 물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콩으로 대체육을 만들잖아요. 콩으로 대체육을 만들고 나오면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있어요. 슬러지 같은 것들. 아,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도 또 쓰레기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쓰레기고 또 이걸 누가 먹냐? 돼지가 먹겠죠. 어. 그럼 육류를 키우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리고 아. 콩이나 옥수수를 키울 때 화학비료 많이 쓰잖아요. 네. 대거로. 그럼 그것도 당연히 온실가스를 만들어내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보지 말고 전체 사이클을 보면서 같이 이거를 뭐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뭐 무조건 육류 나쁘다 이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네. 뭐 물론 육류가 갖고 온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는 확실히 있죠. 뭐 전기차 말씀하실 네네. 때도 보통 이렇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전기 생산하는데 또 공해 아, 맞아요. 발생한다. 맞아요, 따져보면 맞아요. 엄청 차이는 안 난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전체 사이클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최근 일이죠. 미국에서 핵융합 성공했다.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핵융합을 성공하면 사실 에너지가 이제 무한정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또 성공하면 이런 고민들은 좀 네. 줄어들 수 있겠죠. 에너지 네. 쪽은 특히나 네, 그렇겠네요. 와,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회사들이 모여 있는 도시에 네네. 다들 이제 전기차랑 관련된 걸 갖고 왔다는 네네네. 게 예전에 되게 고민했던 게 걱정들 했던 게 산업적으로 네. 이 내연기관차에서 갑자기 전기차로 바꿔 버리면 그 안에 하도급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미 변화를 시작한 거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배터리는 전기 배터리는 다 대기업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자동차 디자인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배터리를 배치라는 걸 최적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디자인은 다른 회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자동차에 맞춰서 배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갈지 디자인하고 거기에 패키징하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또 누군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의 이제 존재감을 가져가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작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 모금된 그 집행된 투자금의 4분의 1이 기후테크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몰라도 네. 그들이 많은 돈을 받고 있고 많은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심사역 분들도 좀 해외에 이제 빠삭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대체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별로 돈이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바로 무식한 소리라고. 그게 그렇지 않다. 이게 오히려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우리가 커머스를 얘기했지만 커머스 같은 경우 제품 팔아서 한 100억 벌려면 정말 몇백만 개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기후테크 같은 경우는 정말 유의미한 모델 만들고 그게 한 번만 도입시키면 그 맞아요. 가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 뭐 정부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맞아요.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그런 모델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ESG 안 하는 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ESG도 당연히 뭐 대기업들도 관련해서 또 투자도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또 들어가면 네. 확실히 기술도 발전을 하고 산업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4분의 1이나 투자를 했으면 분명히 뭔가 나오겠죠. 결과물이 네, 나올 것 나오겠죠. 같고요. 근데 아까 음. 정부 지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지원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이렇게 경제 안 좋고 이럴 때는 우리가 너무 막 돈 썼나 이렇게 흠칫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기후테크나 이런 데는 의미도 좋으니까 사실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쪽 시장이 확실히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정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은요. 그래서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 진짜 지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핵융합이 정말로 이게 사실 이번에 단발적인 성공인 거잖아요. 네. 뭐 어쨌든 만든 데 들어간 에너지보다 나온 에너지 산출량이 컸고 이게 진짜 인공태양처럼 계속해서 에너지를 무한히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지금 얘기한 거 다 의미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에너지를 만드느라고 온실가스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더 잘 해주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깝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기술 기업의 이제 왜냐면 주제라는. 저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공공 부문의 민관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해질 수 있고 자칫 비율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공공 부문이 이제 민간으로 와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작동될 수 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ESG 투자라든지 그 트렌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국방일보에 제가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일보에 있는 그 준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우리 이제 국방일보 기자들도 네. 좀 아웃스탠딩처럼 되게 톡톡 튀고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겠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근데 이제 구조상 네. 이게 뭐 스탁 옵션이라든지 주식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사실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공공 부문을 계속 냅두거나 아니면 정부가 직접 하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모티베이션도 굉장히 떨어지고, 왜냐면 월급 받는 건 늘 똑같은데 뭐 굉장히 이제 하드워킹 하라고 하면 사실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스타트업적으로 오면 스톡 옵션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혁신이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 그게 우리 지구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본이 지구를 구하는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2023년에 트렌드로가 기술로 꼽아주신 거는 정말로 우리한테 이제는 와닿아 있고, 그다음에 네. 그게 뭔가 시작이 되는, 여태까지는 뭔가 웅성웅성 되기만 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진짜 돈도 막 수요가 돼서 막 이렇게 막 확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네네.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 다음은요, 아까 최용식 대표님께서 꼽아주셨던 사스, 사스 참 많이 요새 듣습니다. 한번 그 이유가 뭔지, 왜 사스를 꼽아주셨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웃스탠딩을 운영하면서 이제 비용을 다 체크를 해봤는데 과연 아웃스탠딩이 쓰는 업무용 솔루션 사스는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체크를 해봤는데 한 3, 40개 되더라고요. 3, 40개가 된다고요, 네, 사스가? 한 3, 40개 정도 돼요. 그래서 뭘 쓰냐면 일단 MS 오피스 쓰죠. 그 다음에 AWS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메일 씁니다. 그 다음에 협업 툴은 아사나 쓰고, 뭐 슬랙도 쓰고, 노션도 쓰고. 돈 다 내고요? 그렇죠. 와. 다 돈 내고 또 잔디도 써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근데 언론사에서 뭐 이렇게 많이 써요? 협업툴을 슬랙도 쓰고 잔디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해요? 이제 모회사가 네. 쓰는 것도 같이 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셔터스톡하고 어도비를 씁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메일침프를 쓰고요. 아까 지메일 쓴다며요? 이 발송용, 발송용. 대량 발송용.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네. 이제 메일 아침 메일침프. 일간 죄송합니다. 그리고 CS는 프레시워크라는 그런 솔루션을 써요. 그리고 계약할 때마다 모두 사인으로 다 계약을 하고 있고요. 모두 사인도 쓰시고. 예, 그리고 비용 대단하시다. 처리는 이제 비즈플레이로 합니다. 와. 게다가 지금은 안 쓰지만 네. 예전에 인사 관리할 때 이제 제이드라는 그런 솔루션을 좀 썼었고요. 또 뭐 자동 메일 발송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메일건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쓰고, 여기만 하더라도 뭐 1, 20개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추가로 개발 도구로 10개 이상을 써요. 또 뭐냐면 뭐 검색 엔진, 서버 관리, 뭐 클라우드 최적화, 뭐 자동화 툴, 데이터 관리. 그래서 아웃스탠딩 같은 이 작은 회사도 사실 3, 40개를 쓰고 있는데 와. 아마 이게 저희도 적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큰 기업들은 아마 디자인만 하더라도 훨씬 더 세부적으로 쓰고 있을 테고, 그리고 개발 도구도 아마 뭐 수십 개 쓸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걸 한 몇 개 날려야 되는데 계속 체크를 하고 다 물어본 실무자들에게 다 다 써요.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정말 줄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왜냐면 이미 우리의 데이터들이 그 사스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걸 맞아요. 날리면 그 손실이 굉장히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확신이 들었죠. 정말 사스의 시대다.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잠식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긴 뭐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들고 나오면 다 사스로 나오지 단품 프로그램으로 파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제 사스로 이 소프트웨어를 쓰게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이제 컴퓨터의 역사가 업무 자동화의 역사이기도 해요. IBM 컴퓨터 같은 경우 이제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기 위한 기계에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솔루션이 나왔는데 2010년 이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 커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마련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죠. 왜냐면 24시간 동안 가상의 영역으로 옮김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고 네. 또 이제 결제라든지 핀테크 덕분에 매달 이제 통장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불법 복제도 막기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모든 레거시와 히스토리가 다 여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사스의 전성 시대가 열렸고 이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솔루션을 쓰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티타임즈에서도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커피를 놓아주시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비품이라든지 소소하게 이제 간식도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구매하고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업무에 이제 사스가 도입되겠구나. 우리는 정말 사스의 집합체가 되겠구나. 생각이 이 들어요. 사스를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사스도 나오겠죠. 그러네요. 이미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지금 쓰는 솔루션이 3, 40개다 보니까 이거 비밀번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게 너무 머리 아파서 비밀관리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있어요. 제가 그 알기로. 원 패스워드 맞아요. 커밍이라고 원 패스워드인데 그것도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세상에 털림이 안 문자는 되잖아요. 없어. 네. 그래서 이중화 작업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쓰고 있어요. 원 패스워드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우리의 월급 통장이 이렇게 그죠. 지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이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는 사스 기업이 엄청 잘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페인 포인트를 정말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회사는 정말 잘 될 거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캐시노트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자영업자들의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관리해 주는 건데 너무 편리해가지고 지금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쓰고 있고 그 해당 스타트업은 이제 유니콘이 됐고요. 그리고 이건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3.3이라는 그런 솔루션 회사도 있어요. 약간 사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그 솔루션 회사죠. 여기는 환급 가능한 세금을 찾아줘가지고 그걸 이제 환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용자 입장에선 이게 공돈인 거죠. 이거 쓰면 나 몇만 원, 몇십만 원 입금되네. 이걸로 그렇죠. 치킨 사 먹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려 1000만 명의 이용자를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하면서 이거는 좀만 이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진짜 편리한데라는 그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잘 캐치해서 관련된 이제 사스를 내놓으면 그 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추가로 이제 글로벌 전략을 잘 세우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글로벌 그 이용자를 잘 흡수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술까지 이야기해봤고요. 그러면은 요 마지막으로는 콕 집어서 네. 어떤 회사, 맞아요. 어떤 스타트업이 좀 한번 볼만할까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남 기자님께서는 이그린 글로벌을 찝어주셨고 네. 또 최용식 대표님은 소카예요. 일단 이그린 글로벌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뭐 감자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감자요. 네, 근데 네네. 뭐 사실 저희는 주식이 감자가 아니니까 뭐 별식으로 먹거나 뭐 구황작물 뭐 이런 구황작물 네. 이런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 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4대 작물 식물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주식으로 먹는 건 세 번째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유럽이나 남미 같은 데는 주식으로 쓰기도 하고 중국이나 신흥국가에서는 식량 부족 문제를 감자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감자가 수출이 어려워요.
그래요? 감자가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씨감자라고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 자체를 수출해야 되는데 감자가 수분이 많고 또 무게가 무거워서 일단 거기까지 가는데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흙이 묻어 있는 그런 아시죠? 농작물은 관세청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 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실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한꺼번에 많이 양을 늘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만 있다면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쇠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에서 이그린 글로벌이 확실히 기술적으로 조금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회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그 회사는 씨감자를 뭐 만들어내는 회사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씨감자를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만드는 그게 무기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병충해가 없는 감자가 훨씬 또 다른 건강한 감자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육종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종자를 만드는 건 아니고 만들어진 종자를 되게 건강하게 그대로 더 많이 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첫 번째로 있어요. 이게 사실 마이크로 튜버라는 기술인데 튜버가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랑 같아가지고 뭐예요 했더니 그냥 줄기식물의 줄기더라고요. 예, 원래도 기존에도 그런 비슷한 기술이 있었지만 요 속도를 훨씬 빨리 개선을 해서 노지에다 심는 게 아니라 식물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장 안에서 이 무균 감자, 씨감자를 심어가지고 365일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씨감자도 팔지만 만들어진 감자를 이게 365일 동안 재배하면 훨씬 양이 많겠죠. 그쵸. 이 감자 자체를 공급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 때문에 요새 보니까 뭐 투자도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네, 누적 투자액이 450억 원이고요. 지금 기업 가치가 한 1,0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지금 라운드를 또 한번 돌고 있거든요. 지금 한 200억 원 정도 규모로 라운드를 돌고 있는데요. 이 돈을 다 유치를 하면 중동에 있는 이제 몇몇 국가들이나 중국이나 이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 식물 공장을 짓고 있대요. 이제 그런 것을 좀 가속화하는데 이제 돈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재배를 해서, 그러니까 네네. 지금까지는 씨감자를 이렇게 크게 갖고 가서 네네. 받아오면은 이 나라에서 갖고 오기도 좀 힘들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관세 이쪽 네네, 안 되니까. 힘들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 갖고 왔는데 이거 먹으면 되는 건데 사실 먹지도 네네. 못하고 심어서 천천히 이렇게 늘려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어떤데 한 3개만 갖고 가갖고 거기서 빨리빨리 늘려갖고 그쵸. 맞아요. 씨를 막 늘리고 사실 1대1이니까 이거를 바로 먹지 않고 싹을 틔우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을 해서 계속 이거를 몇 번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어서 팔아야지 이 수량을 맞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결해 준 거죠. 그 생육까지 가는 기간도 단축을 시켜줬고 이렇게 나온 줄기를 계속해서 그 공간에다 재배를 시키면 매일매일 재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감자 생산량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무균 공간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으니까 이 손실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이그린 글로벌 우리나라 회사죠?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 혹시 해표 식용유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네, 그 해표 식용유 창업주의 3세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그래요. 왜요? 나중에 뭔가 마음에 다시 현타가 와가지고 네. 네, 그렇기도 한데 그거 물려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IT 쪽으로 창업을 했다가 뭐 좀 잘 안 됐는데 우연하게 뭐 이런 식량 쪽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에 있는 우리도 항상 그 고민을 하잖아요. 식량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연구진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이거 창업을 하기까지 이어졌다. 생각보다 좀 업력은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되긴 했지만 연구 개발이라는 게 계속해서 자본도 많이 들고 개발자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을 거쳐서 이제 뭐 최근에 좀 성과를 내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 모델을 들어보니까 이게 수출을 해갖고 각 나라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군요. 네, 사실은 제가 아까 그 테크 하려고 하셨을 때 기후 테크를 할까 농업 테크를 할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꼭 이그린 글로벌이 아니어도 국내에 요새 농업하는 테크 회사들 중에 좋은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엔신 같은 회사 같은 케이스는 잎채소를 하는데 그걸 컨테이너 안에서 하거든요. 근데 중동 같은 나라는 사실 신선한 채소를 먹기 어렵잖아요. 컨테이너 자체를 수출을 해요. 그리고 로기아 같은 회사는 사실 지금 농업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가 정보 불균형에서 온다고 보고 그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큰 데서 온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원격 재배로 농사를 짓는다는 뭐 아이오크롭스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근데 여기 감자 같은 케이스는 사실 더 그 식량 주권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직접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네. 이 컨테이너 자체를 수출하는 데도 있다고 말씀해 네네. 주시니까 이게 ESG 기업들 보다 보면은 뭐 네네. 도심 속에서 뭐 작물 재배하고 맞아, 이런 거 맞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그냥 시골에서 해갖고 이동하는 게 낫지 저 조그만 데서 해서 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아예 컨테이너로 팔고 뭐 이렇게도 하는군요. 그 잎채소 같은 케이스는 이제 뭐 중동 같은 나라는 기후가 그렇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도 멀리 왔다 갔다 못해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요새는 그 NC님 얘기긴 또 합니다만 네. 이마트 물류창고 옆에 생산공장 컨테이너를 올렸어요. 네. 이렇게 되면 잎채소를 바로 공급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채소 같은 케이스가 가격 변동폭이 되게 크거든요. 네. 비가 많이 온다거나 또 날씨가 안 좋거나 환경 요인을 많이 봤는데 그런 환경 요인의 제약을 줄여주면 가격 변동성도 적어지고 원하는 만큼 물류도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생각보다 많은 스타트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무슨 농업계 존디어? 테슬라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네네. 농기국의 테슬라인 이 존디어랑 이렇게 해보면 거기는 막 자율주행 트랙터 아, 가는데 여기는 감자 심는 데길래 이게 좀 너무 차이가 나는 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이 오히려 산업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그린 글로벌에 있는 이제 CEO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그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는 없지만 유엔에서 뭐 하는 조사가 있나 봐요. 그 추산키로는 감자 하나만 연간 1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와. 네, 세계 시장 규모가요. 이게 뭐 보통 우리가 뭐 사스 아니면 그 네네. 클라우드 뭐 이런 거 할 때 1년에 뭐 몇십조 뭐 이렇게 뭐 몇백조 얘기하는데 그쵸. 감자 하나로 그냥 얘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지메일 안 되면 내일 일하면 되지만 저 오늘 밥 못 먹으면 내일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없어서 네. 살아 있어요. 아, 그래요? 물 맞네요. 마시면 30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정확하신 분.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농업 테크, 기후 네. 테크 이쪽이 예전에는 좀 높게 안 봤는데 우리 먹거리랑 관련되니까 네네. 산업 자체도 엄청 크고, 그쵸, 그쵸. 네, 정부에서 돈 쓰기도 좋고 정말 굉장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그린 글로벌 네. 꼽아주셨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최 대표님, 정말 저희가 많이 다뤘었던 소카입니다, 소카. 그렇죠. 지난주에도 잠깐 아마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회사라고 지금 꼽아주셨어요. 왜 소카입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왜냐면 소카는 어느 정도 규모화를 이뤘고 그리고 또 이제 상장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꼭 택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내년 보면 좀 아마 다들 좀 쉽진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위기를 타개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가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에 좀 주목할 만한 회사라면 뭐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쭉쭉쭉 잘 나갈 것 같다라는 것도 좀 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좀 잘 나갈 것 같은 회사로 위기 속에서도 좀 소카를 좀 뽑았어요. 그래서 이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이번 3분기 실적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소카의 재무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누적 적자만 거의 3천억 가까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3년 전엔 타다 사태로 거의 회사가 문 닫을 뻔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잘 이겨내고 3분기에 드디어 이제 매출도 30% 이제 전해 대비 올랐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억 원 이상 냈어요. 되게 유의미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비용 통제 성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저는 이제 모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눈앞에 온 넥스트 빅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사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말 한 몇 년 뒤에 엄청나게 큰 시장과 변화를 만들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컴퓨팅 역사의 흐름과 이제 궤를 같이 하거든요. PC가 이제 컴퓨팅의 1세대고 그다음에 모바일이 2세대라면 스마트카가 이제 3세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연관된 시장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운수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소카가 자체 차량을 이제 레버리지해서 여기서 3세대 컴퓨터에 이제 관문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 기업 가치라든지 그 성장성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과연 돈이 될까? 그리고 너희들이 과연 실행력이 있어? 라는 계속 그 질문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3분기 때 해결을 했거든요. 우리 1,000억 매출 넘었고 분기별로 그리고 100억 이제 흑자 냈어. 우린 충분히 이 비전을 실행할 만한 자격과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2023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저번에 라이브 할 때 조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 예시 같은 거는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상상하실 수 있게 소카가 어떤 부분을 조금 그 적용을 하고 있는지 적용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재용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차는 로그인 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체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소카만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 뭐 렌터카랑 뭐가 다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모바일로 연동이 되고 모바일로 오더를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편의성이고 엄청나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카가 지금 차량이 한 2만 대 정도 있다고 해요. 그 차량과 그리고 이 소카와 연계된 이제 다른 모빌리티 차량을 이용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용자가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모바일로 소카에 접속을 해가지고 소카를 빌립니다. 소카에 타면 이제 소카와 연계된 혹은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당장 이제 뭐 내비게이션부터 틀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소카가 안내하는 뭐 그런 걸 이제 들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지금은 내비게이션에서도 광고가 뜨지만 이게 온라인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광고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설치형 소프트웨어랑 비슷한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관광 상품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온라인으로 연계해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뭐 만약에 차 안에서 뭐 놀고 싶다라고 하면 뭐 영화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뭐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게임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소카를 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멘붕 될 때 알림이 떠가지고 우리와 연계된 이런 정비소로 가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또 소카 연계된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을 넣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소카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그릴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뭐 이제 거기 있는 분들도 그걸 이제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서비스가 사실 각각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소카라고 하는 2만 대에 한꺼번에 깔려버리고 그렇죠. 그 2만 대는 반드시 이 서비스를 써야 되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점을 잡을 수 있겠군요.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재용 대주주도 뭐 이제 대표를 하고 있었을 때 그 폭을 얘기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그때는 이제 차량이 10,000대 정도였는데 이제 10,000대를 시작으로 그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계속 그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사실 예전에 카카오 네비가 예전에 김 기사를 네네네. 인수했잖아요. 김 기사 쪽에서 예전에 살아남으시려고 할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트래픽은 엄청난데 티맵보다도 막 더 많이 들어오는데 돈 벌 구석이 없으니까 광고 같은 거 붙여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고라는 거는 사실 라이브화되어 있지는 않는 거고 근데 그게 뭐 벌써 8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단 말이죠. 큰 회사들은 특히 카카오 뭐 네비 카카오 택시 이런 데는 이런 데랑 경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카카오 택시가 가장 큰 이제 경쟁자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석권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카카오 택시가 훨씬 더 규모가 커요. 매출도 크고 아마 트래픽은 뭐 상대도 안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택시 업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 택시도 분명히 그런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소카가 못하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업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늘 뭘 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양해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차량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기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도 좀 쉽지가 않죠. 게다가 최근에 카카오가 뭐 상생 이슈라든지 주가 하락이라든지 평판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얽매이면서 또 매각설이 또 돌기도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매각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경영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하겠어요. 근데
소카는 그러지 않거든요. 이제 이재용님이 이제 1대 주주로서 굳건하게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그 경쟁한다고 했을 때 지금 훨씬 앞서 있는 거는 이제 카카오 택시가 맞지만 절대 이제 소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카가 분명히 해볼 만한 그런 카드라든지 전략이 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부터는 정말 이제 소카를 주목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렌터카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전은 분명히 렌터카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렌터카 회사들도 요새 이거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그쵸. 예, 적용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소카가 규모적으로 이제 막 계속 커나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소카는 그래도 스타트업이니까 상장은 했지만 대부분의 그 큰 렌트카들은 완전 큰 대기업이잖아요. 변화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또 이 그 규모 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택시보다는 한참 작지만 또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긴 하겠네요. 아이폰 나왔을 때 다른 회사들도 다 금방 스마트폰을 똑같이 냈지만 각 앱을 쓰거나 그 스마트폰을 쓰는 경험이 주는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서비스들이 얼마나 심리스하게 연결이 되느냐. 저는 소카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 앱을 쓰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토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앱에서 다 구현이 됐는데 그 미세하게 맞아요, 이제 그 맞아요. 퀄리티라든지 사용감이 진짜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그쵸. 거기 이용자들이 우르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소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소카의 모바일 팀은 상당 부분 이제 VCNC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런 걸 만들어냈고 뭐 VCNC는 굉장히 검증된 그런 모바일 개발사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런 차별화된 그리고 약간 다른 그런 가치를 만들어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당연한데 처음에 소카 이게 휴대폰으로 문 열 수 있을 네네. 때 그 일단 굉장히 그게 신기술의 시작이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휴대폰으로 문을 못 열면 물리적으로 누군가는 아무튼 만나서 키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도 차를 빌릴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고 마치 그냥 길거리에 자전거 타고 가듯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소카가 많이 바꾸긴 했군요. 또 오늘 2022년에 마지막 이 라이브 방송을 또 남 기자님이랑 같이 했는데요. 너무 뜻깊었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최 대표님과 저희가 이제 벌써 한 8, 9개월 했죠. 네. 그렇죠. 예. 내년에도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보겠습니다. 티타임즈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 CES 2023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반부터는 거의 CES 주간으로 저희 영상이 거의 CES 영상만 아마 나가게 될 거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진짜 CES가 이런 거다라는 걸 조금 영상을 보시면은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무리 경제가 힘들더라도 봐주시는 우리만큼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최 대표님, 남 기자님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